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이라는 건 음양과 더불어 동양에서 가장 보편적인 자연 법칙 중에 하나가 오행입니다. 오행이란 것은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 인자로 이루어져 있는 게 오행입니다. 그렇다면 오행에서 이야기하는 목은 사실 나무가 아니에요. 화는 불이 아니에요. 토는 흙이 아니에요. 금은 쇠가 아니에요. 수는 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목은 왜 나무로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목은 하나의 목으로 대변되는 에너지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화 역시도 화로 대변되는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특히 동양 중에서도 극동아시아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5가지 기운이 세상 만물을 구성하고 있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들었다고 봤어요.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는 세상 만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지, 수, 화, 풍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이런 지수화풍 사상은 사실 고대 인도에 뿐만이 아니라 저기 어디 그리스 쪽에서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동양은 특이하게 목화, 토, 금, 수 5가지로 본 거예요. 이 5가지가 세상 만물을 이루는 기본적인 에너지 덩어리라고 봤어요. 그러면 이 오행 자체 내에서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그 재밌는 현상, 재밌는 법칙을 갖다가 동양에서는 상생, 상극이라고 불렀어요. 상생은 나무는 불을 만들고, 불은 흙을 만들고, 흙은 다시 흙 속엔 금속이 있으니까 금속을 만들고, 또 금속은 우리가 보면 금속에 보면 물이 맺히잖아요. 그렇듯이 동양에서는 이 금속에서 물이 생긴다고 봤어요. 그리고 물은 다시 나무를 키워주고 이걸 갖다가 상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물은 불을 꺼버리고 불은 금속을 녹여버리고 금속은 나무를 말라 죽게 하고 나무는 땅에 있는 양분을 빨아먹어버리고 땅은 물을 흡수해버리고 이 관계를 상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상생은 도와주고 붙돋아주는 걸 상생이라 하고 상극은 제약을 하고 억누르는 그런 관계를 상극이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생은 좋은 거고 상극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상생만큼 중요한 게 상극이에요. 우리가 흔히 자식을 기르다 보면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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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나중에 애가 버릇장머리 없고 애가 뻗나가게 되죠. 근데 그런 애들한테 채찍을 든다든지 꾸지람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바른 길로 자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상극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상생과 상극의 균형 속에서 어느 한 기운이 너무 커지거나 너무 작아지지 않게끔 한 게 우리가 안정되고 조화로운 상태로 봤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만약에 하나의 기운이 커지고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의 기운이 약해지는 그걸 갖다가 편승편쇠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의 기운이 커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화의 기운이 커졌다고 보자고요. 화의 기운이 너무 커지게 되면 화를 극해주는 수의 기운이 화를 극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수가 무시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의 기운이 너무 크다 보니까 화가 극하고 있는 금의 기운이 더 많이 눌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무시당한다 해서
상모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너무 크게 눌려진다 해서 상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편성, 편세가 되면 상모와 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자연에서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우리 인체 내에선 병이 생긴다고 봤어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든 화의 기운이 너무 커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화의 불의 기운을 꺼주기 위해서 수의 기운을 더 강화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부족한 금을 좀 더 보호해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우리 몸의 조화를 찾는 게 바로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세상 만물이 오행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황소는 왜 황소가 됐고 호랑이는 왜 호랑이가 됐을까요? 동양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건 바로 오행의 구성이 황소는 황소처럼 됐고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돼서 호랑이가 됐다고 봤어요. 더 깊게 이야기하면 호랑이는 오행 중에 금의 기운이 가장 많기 때문에 호랑이가 되었고 황소는 토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황소가 됐다고 봤어요. 그렇다면 저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동양에서는 우리 오행의 기운이 가장 조화롭게 된 게 바로 우리 사람이고 인간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행의 조화가 가장 잘 이루어져 있다고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행의 조화라 하면 가장 조화롭게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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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화토금수가 모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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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면 가장 조화로운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상적인 상태는 있을 수가 있겠죠. 오직 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신만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람 중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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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사람이 과연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전 본 적이 없어요. 어찌 보면 저는 왜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요? 동양의학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기게끔 오행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여러분들은 저와는 다른 형태의 오행의 구성을 띠기 때문에 각각의 개성이 나타난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들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몸이 되게 찬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상대적으로 수의 기운이 조금 많은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몸에 화의 기운이 화가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몸이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은 상대적으로 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이에요. 몸이 좀 상대적으로 건조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금의 기운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고 몸에 습진이 많고 땀이 많은 사람은 토의 기운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목은 뭘까요? 토는 뭘까요? 화는 뭘까요? 금은 뭘까요? 수는 뭘까요? 이 오행의 기운을 각각을 알려면 오행배속이라는 걸 아셔야 되세요. 오행배속은 각각의 오행의 기운을 나눠 본 거야. 예를 들어서 키로 나눴을 때 목에 해당이 되는 건 풍에 해당이 되고 화에 해당이 되는 건 열에 해당이 되고 토에 해당이 되는 건 습하다 때 습에 해당이 되는 거고 금에 해당이 되는 건 건조할 조자에 해당이 되고 수에 해당이 되는 건 차가울 한자에 해당이 돼요. 그렇다면 방향으로 따졌을 때는 목의 기운은 동쪽에서 온다고 해서 동쪽의 기운이에요. 화의 기운은 남쪽의 기운이에요. 토의 기운은 중간의 기운이에요. 금의 기운은 서쪽의 기운이에요. 그리고
수의 기운은 북쪽의 기운이에요. 그리고 계절로 놓고 봤을 때 목의 기운은 봄에 많아요. 화의 기운은 여름에 많아요. 토의 기운은 우리가 장마철 같이 습할 때 많아요. 그리고 금의 기운은 가을에 많고 수의 기운은 겨울에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장으로 봤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으로 봤을 때 목의 기운은 간에 배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는 심장, 토는 비장, 금은 폐장, 그리고 수는 우리 신장에 배속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숭례문이 왜 불이 났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죠? 숭례문이 불이 날 때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없으시죠? 참고로 숭례문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남대문이죠. 남쪽. 일단 화에 배속되어 있다. 그죠? 옛날에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세웠을 때 서울을 도읍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저기 대전 계룡산 밑을 세울 것인가 해서 고민을 했다고요. 근데 결국은 서울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는 장단점이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서울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화의 기운이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궁궐을 지을 때 경회로를 파고 거기다 용도 심어놓고 건물 벽에다가 물숫자도 막 붙이고 이런 걸 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 한양을 도읍으로 정했는데 우리가 숭례문이 불탈 때, 남대문이 불탈 때 그 근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화문 이전 공사를 했어요. 광화문이 앞쪽에 있는 걸 뒤쪽으로 살짝 빼는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광화문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해태가 있죠. 해태를 보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세요? 하마죠. 하마처럼 생겼잖아요. 사실 해태가 하마, 수의 수호신이었어요. 물의 수호신. 근데 이 해태를 이전 공사한다고 치웠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숭례문에 화기가 들어와가지고 불이 났다고 해요. 재밌나요? 이런 화기가 어디서 들어오냐면 우리 관악산에서 화기가 들어온다고 해요. 이렇듯 어떻게 뭐 그럴싸하죠. 뭐 사실이고 거짓이고 떠나서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게 오행의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오행의 배속을 알면 우리가 오행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 몸에도 오행이 있는데 우리 사람 몸의 오행은 가장 기본적으로 오장을 오행으로 배속했다는 거야. 어찌 보면 한의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 베이스가 오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도 오행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아시게 되면 재미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보다 보면 사람도 오행으로 나눌 수 있어요.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되게 아이디어가 좋아요. 아이디어가 막 좋은데 그래 너 아이디어 좋으니까 너가 맡아서 해봐라 하면 대부분 일을 진행을 못해요. 그리고 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정말 일을 열정적으로 해요. 야 정말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토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조직 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타협해 주는 거. 그래 이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뭘 그렇게 뭐 서로 화를 내고 그래 하면서 잘 어울리게끔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토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에요.